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과연 늘어나고 팍팍한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선 올해 고용시장 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고용 상황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장관님으로 취임하신 지 1년 이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올해 사실 노동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주 52시간제, 예. 최저임금제. 어떻게 한 해를 둘러보니까 성과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성과와 아쉬운 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과 노동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과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네. 우선 고용 상황에서 지표상으로는 고용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라는 점, 네. 그리고 주 52시간제 또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과 같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점, 네, 네. 또 주축 연령인 40대에서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점, 네, 이런 네. 점들을 들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개선 법안이라든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제정 법안 같은 것들이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네.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고용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고 40대 허리층이 참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예. 일부에서는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게 국민 세금으로 늘어난 일자리다. 노령층의 일자리만 늘었다. 이런 비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그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네, 네. 물론 노인층의 취업자도 늘었습니다만 네. 연령대별로 고용률을 딱 나눠서 본다고 네.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노인층만 고용이 증가했다는 네.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노인층의 일자리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선 늘어난 노인 일자리 66% 정도는 사실은 재정 지원 일자리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노인분들이 취업자 증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노인도 시장에서 일자리에 예, 참여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네.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인분들이 우리나라가 그 사회보장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 보조 기회도 없다고 한다면 네. 노인 빈곤층이 양산이 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소득 보조를 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늘어난 노령층 노인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대 일자리가 감소가 참 아픈 부분이에요. 대통령께서도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과연 40대 일자리 감소의 그 원인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장관님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40대의 고용이 좀 부진한 측면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눠봐야 네. 됩니다. 우선 하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40대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측면이 절대 인구 있습니다. 감소로 그렇다. 예, 절대 네. 인구 감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감소분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40대에서 고용률까지 감소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많이 40대 분들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대책으로 저희가 네.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어저께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보면 네. 저희가 40대를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지원하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습니다. 네. 40대에 대해서 40대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 훈련을 개발한다든지 일자리를 잃은 분한테 새로 직업을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예, 네.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 생애 경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지원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취업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고용 장려금제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요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내로 저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종합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대책이 뭐 내년 3월 정도께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대가 되는군요. 자, 40대 일자리 문제는 그렇고 사실 올 한 해 가장 궁금했던 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역시 주 52시간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을 내년부터 이제 중소기업이 시행이 되는데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좀 주었고 예, 또 특별 연장 근로 사유를 확대했어요. 예. 기업에서는 환영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약간 임시 방편 대책 아닐까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기국회가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보완 대책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좀 임시적인 대책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 탄력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안 통과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런 임시 박편적인 게 없어지고 좀 더 확고한 안정체가 될 텐데 예.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법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사노위에서 네. 노사 정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법 개선 방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는 노동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와 임금 보전 방안까지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여야 뭐 모든 의원들 분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여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이렇게 좀 더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노총은 바로 그 탄력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민노총이 반대하면 또 민노총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지금. 네. 민노총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 하나로 국회에서 아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 그러니까 우리 노동계에서는 물론 민노총은 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탄력 근로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것 자체가 52시간제가 좀 후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저희 정부나 아니면 요 탄력 근로제 개선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이 탄력 근로제 개선 방안이 52시간제를 우리나라에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나 정부와 또 경사노의 합의사항이 있으니까 민노총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도 이제까지 설명해 왔고 설득해 왔고 앞으로도 뭐 계속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제 보완과 관련해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선진국들처럼 훨씬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경영계에서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경영계에서 많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서의 뭐 핵심 쟁점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관한 논의 그리고 선택 근로제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사실은 보완 장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국회에다가 뭐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겠군요. 아무래도 그런 예, 그렇습니다. 되려면. 자, 사실 그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또 지금 인력 양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학교 제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제도라든지 대학의 학과 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시대 변화를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인재 양성에 좀
획기적인 변환이 있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학교 교육 이외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양성되지 못하는 인력을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양성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변화하거나 산업이 변화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네. 훈련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 사실은 인적 자원 개발도 거기에 빨리 맞춰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네. 인재 양성을 할 때 네. 산업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죠. 네. 정부가 주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4차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술이 진화하는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는데 네. 산업계와 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훈련 체계를 변화시켜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건가요? 그런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기술이나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빨리빨리 적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주도적으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체계를 갖춰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다시 다듬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가지고도 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체계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새로운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직업 훈련 제도를 좀 보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플랫폼 산업의 근로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요기요 위탁업체 배달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 때문에 그런 배달 업체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노동 정책 방향이랄까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우선 플랫폼 노동이 어떤 네. 노동인지를 좀 정확히 한번 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주한테 고용돼서 거기서 업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그거 배달하고 돈을 네. 금품을 받는 형태로 네,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노동법을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요것과 별도로 또 하나는 업계하고 이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서에 노무 제공의 원칙 등을 기술해가지고 서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네. 하고 또 하나는 요분들이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정부 정책의 보호를 받도록.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플랫폼 업자들도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기요 네, 고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개별적인 고업체에서 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시간과 근무를 할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 네. 유사한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고 또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이슈를 조금 바꿔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조금 까다롭다 이 지치는 게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분들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산업안전 조치가 강화가 되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도 느끼시고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치는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네. 기존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안 졌었습니다. 네, 하청을 줬으면 원청에서는 예, 책임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벗어났는데. 이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원청업체가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안전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아마 네. 그게 가장 큰 그게 변화라고 핵심이고요.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원청업체한테 그런 무한 책임을 주면 너무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내 하청업체는 네. 그 업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 요인은 사실은 원청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사내 하청업체는 아무리 혼자서는 안전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보니까 노동 쪽에서도 노동 혁신 분야가 있더라고요. 고용 안정 강화도 있고 노동 혁신 분야에서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어떤 주요 정책이랄까 또 소개해 주시죠. 노동 혁신은 네. 우리 노동시장, 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네. 장시간 노동이 여성이나 고령자분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안착시킨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혁신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이 좀 너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면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빠른 시기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는데 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완화해가는 그 방향도 중요한 혁신 방안 중에 하나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방안도 마련해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방안이고요. 뭐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뭐 예, 네, 그게 그런, 말씀드린 연공급 완화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했던 그 저성과자 해고라든지 취업 규칙 변경을 좀 완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철회가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후퇴했다는 그런 경영계 지적도 있는데 올해 과연 그런 것을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왜 철회가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노동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근로 조건을 노동자하고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그 양대 지침의 경우에는 뭐 협의는 좀 하다가 노동자 쪽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철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현행 법에 따라서 노사 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금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임금 체계를 노동자들과 협의하면서 변경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컨설팅을 해 드린다든지 다른 회사의 모범 사례를 제공해 준다든지 인프라를 갖춰 준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완화해 달라는 이제 그런 경영계의 요구가 그런 데서 이제 반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보이는데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사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이에요.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 둔화하면서 조금을 했지만 아예 뭐 일부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또는 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는 요 논의가 많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인 것 같고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편안을 좀 마련했었죠, 최저임금 제한을.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저희가 마련했었고 그것이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시장 문제, 내년에 기업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올해 그래도 장관님께서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내년에 노사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특히 경영계와 노조 양쪽에 좀 해주실 말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예. 내년은 우리 경제 정책 방향에 보면 금년보단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외 경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대외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네.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노사가 모두 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도 사회적 지금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 네. 또 필요하면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섭뿐이 아니라 이런 노사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갑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